남편은 딸의 대학 학자금을 빼돌려 내연녀와 함께 사라졌다. 나는 망연자실했지만 12살짜리 딸이 씩 웃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했어요. 며칠 후 남편은 모든 것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전화했다. 내가 침실로 들어갔을 때 남편 민주는 여행 가방에 옷을 쑤셔 넣고 있었다. 설명도 눈맞춤도 없이 마치 집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짐을 쌌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그의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나를 강타했다. 22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그는 셔츠를 가방에 던져놓고 있었고 나는 잠옷 차림으로 서서 완전히 허를 찔렸다. 민준 씨, 멈춰요. 내가 그의 팔을 잡았지만 그는 마치 나를 이방인처럼 뿌리쳤다. 나한테 말해봐요. 무슨 일이에요? 그가 마침내 내 눈을 마주쳤고 거기서 본 것에 나는 겁에 질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죄책감도 슬픔도 후회도 없이 그저 차가운 결심뿐이었다. 나 오늘 떠날 거야, 서연아.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가족을 지키는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재정적 안정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무료이며 이 이야기가 필요한 더 많은 가족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은하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봅시다. 방이 빙빙 돌았다.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어제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은하의 대학 지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제 그는 내 이마에 키스하며 잘 자라고 말했다. 어제 나는 아내였지만 이 순간 나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른 사람 있어요? 질문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민주는 드레스 셔츠를 가방에 반쯤 넣은 채 멈칫했다. 아주 잠깐 그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러고는 사라졌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야. 다시 숨 좀 쉬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방식, 몇 달 동안 그의 휴대폰이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해 있던 방식, 점점 더 늦어지던 야근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의심들을 너무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어서 배경소음처럼 되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어디로 갈 건데요? 내 목소리는 작고 애처롭게 들렸다. 알아서 할 거야. 그는 단호하게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다. 4명의 계좌로 저축한 돈에 내 몫을 이체해줘. 그때 진짜 공포가 시작되었다. 돈, 은하의 대학 학자금, 우리의 공동계좌,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것. 나는 맨발로 마룻바닥을 찰싹거리며 아래층으로 달려갔다. 은하는 시리얼을 먹다 말고 12살 얼굴에 걱정을 잔뜩 담아 나를 쳐다봤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가. 아빠가 그냥 출장 가는 거야. 거짓말은 씁쓸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잡고 우리 은행 계좌에 로그인했다. 페이지가 열리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응시했다. 우리의 주거래 통장 잔액은 247, 830원이었다. 우리의 예금 계좌 잔액은 0원이었다. 은하의 대학 학자금, 우리가 12년 동안 부어온 1억 원이 들어있어야 할 그 통장의 잔액이 0원이었다. 안 돼. 그 말은 속삭임처럼 나왔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3일 전 내가 독서 모임에 가 있는 동안 민준이 모든 것을 이체했다. 모든 것을. 그의 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유된 돈뿐만 아니라 은하의 미래까지도. 손이 너무 떨려서 타자를 거의 칠 수 없었다. 나는 이것이 어떤 실수이길 바라며 은행에 전화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주는 모든 계좌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체는 합법적이었다. 엄마, 은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엄마 무서워요. 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교복 차림이었고 검은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가방은 문 옆에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방금 자신의 미래를 훔쳐서 떠났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우리 둘 다 돌아섰다. 민준이 여행 가방을 끌고 나타났다. 그는 우리를 가구처럼 지나쳐 현관문으로 직행했다. 그게 다예요? 나는 목소리를 되찾았고 예상보다 강했다. 22년 동안 이러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멈췄다. 모든 걸 설명하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 음성 메시지 따위 원하지 않아요. 당신 딸을 보고 왜 버리는지 설명하길 원해요. 은하는 아침 식탁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울지도 않았고 그에게 달려가지도 않았고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쏙 빼닮은 그 지적인 눈으로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민주는 은하를 아마 3초 정도 쳐다봤다. 네가 크면 이해할 거야.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나를 봤다. 일을 더 힘들게 만들지 마. 그가 쾅 닫았더라면 더 조용했을 것 같은 조용한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은하와 나는 갑작스러운 침묵이 흐르는 부엌에 서 있었다. 커피 메이커가 꾸르륵거렸다. 냉장고가 웅웅거렸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멀어졌다. 아빠 다시 올까요? 은하가 물었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아빠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라고 거짓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니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럴 것 같지 않아, 아가. 그녀는 이 정보를 그녀의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식대로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우리 돈 가져갔어요? 그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그녀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일부를.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대학 학자금도요?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은하는 시리얼 그릇을 집어 싱크대로 가져갔다. 그녀는 그것을 헹구고 말려서 찬장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가 그녀의 어린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했어요. 그 말은 너무나 예상치 못했고 너무나 차분하게 전달되어서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무엇을 처리했다는 걸까? 그녀는 12살이었다.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처리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녀의 어조에 담긴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다. 어린애 같은 허세도 공허한 위로도 없었다. 그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조용한 자신감뿐이었다. 무슨 말이니? 아가? 은하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다. 지금 안 가면 버스 놓쳐요. 학교 끝나고 얘기해요. 알았죠? 그러고는 그녀는 사라졌고 나는 갑자기 거대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집에 홀로 남겨졌다. 답할 수 없는 질문들과 볼 수 없는 미래와 함께 민준이 없는 첫 주는 집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냥 텅 빈 것이 아니라 어딘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의 버려진 빨래를 개거나 아직 식기세척기에 있는 그의 커피 머그를 보거나 매일 아침 벽을 통해 들려오는 은하의 알람 시계 소리를 들으며 불쑥불쑥 울곤 했다. 하지만 은하,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의 산산조각 난 세계를 헤쳐나갔다. 매일 아침 7시 15분이면 그녀는 완벽하게 옷을 입고 가방을 정리하고 점심을 싼 채 부엌에 나타났다. 그녀는 내 뺨에 뽀뽀를 하고 엄마,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우리가 아직 완전한 가족이었을 때와 똑같은 명랑한 톤으로 말했다. 그것은 불안했다. 괜찮니? 아가? 어느 날 아침 문으로 향하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으며 내가 물었다. 그녀는 그 진지한 검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전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요?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나는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냥 네가 걱정돼서. 알아요. 그녀가 내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전 정말 괜찮아요. 그날 저녁 나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언니 지혜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전화를 거는 동안 위층 은하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마룻바닥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미친 듯이 타이핑하는 것 같은 빠른 클릭 소리였다. 나는 그녀가 친구들과 상황에 대해 채팅하거나 요즘 아이들이 그렇듯 온라인에서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아, 어떻게 지내? 지혜 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따뜻했다. 모르겠어. 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인정했다. 은하는 너무 강한 척하는데 모든 걸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야. 한 번도 울지 않았어. 어떤 아이들은 다르게 처리해. 아빠가 떠났을 때 기억나? 너는 몇 주 동안 울었지만 나는 화가 나서 엄마가 아끼는 화병을 깼잖아. 위층의 클릭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가 더욱 격렬하게 다시 시작되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지혜 언니가 물었다. 은하가 컴퓨터 하고 있어. 아마 숙제나 게임이겠지.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무언가 나를 괴롭혔다. 그 리듬은 게임이라기엔 너무 일정하고 목적이 있어 보였다. 언니와 통화를 끊은 후 나는 은하가 가장 좋아하는 저녁 식사인 치즈 떡볶이를 만들었다. 6시 30분쯤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저녁 식사 쟁반을 들고 문을 열었다. 은하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노트북 화면은 나에게서 비껴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녀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다. 밥 가져왔어, 아가. 고마워요, 엄마.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쟁반을 받았다. 침대 옆 탁자에 놔주세요. 내가 쟁반을 내려놓으면서 그녀의 책상을 힐끗 보았다. 흩어진 종이들, 그녀의 학교 플래너, 몇 권의 교과서. 이상한 것은 없었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배치한 방식에는 의도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내가 방문할 것을 대비해 특별히 배열한 것처럼. 뭐 하고 있었어? 내가 무심코 물었다. 산업혁명에 대한 역사 보고서요.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지만 그녀가 보던 것을 최소화하기 전에 화면을 언뜻 보았다. 그것은 학교 문서가 아니라 이메일 프로그램처럼 보였다. 도움 필요하니? 괜찮아요. 저녁 고마워요. 나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내보내졌다. 나는 그녀의 머리 꼭대기에 키스하고 떠났지만 불안한 느낌은 계속되었다. 다음 며칠 동안 그 패턴은 계속되었다. 은하는 완벽한 일상을 유지했고 나는 혼란과 슬픔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나는 새벽 3시에 공황 발작으로 깨어나 강박적으로 우리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그의 음성 사서함을 듣기 위해 민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편 은하는 매일 아침 푹 쉬고 침착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타이핑은 매일 밤 계속되었다. 때로는 거의 자정까지 계속되기도 했다. 금요일 저녁 내가 은하의 깨끗한 빨래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았다. 그녀의 과학 교과서 밑에 부분적으로 숨겨진 한 장의 종이. 보지 말았어야 했지만 그 형식에 눈길이 갔다. 그것은 인쇄된 이메일 스레드였다. 맨 위에 있는 이름들은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준과 수진. 내가 종이를 꺼내는 동안 손이 떨렸다. 메시지는 민준이 떠나기 3주 전의 날짜였다. 그들은 만날 시간, 호텔 예약, 그리고 때가 되면 서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내 손에 든 증거를 응시하며 은하의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12살짜리 딸이 어떻게든 아버지의 개인 이메일에 접근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엄마. 문간에서 들려오는 은하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빈 저녁 식사 접시를 들고 그곳에 서서 그 차분하고 평가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들킨 것에 대한 당황이나 부끄러움 없이 그저 조용한 관찰. 은하야, 이건 어디서 났니? 그녀는 접시를 내려놓고 뒤에서 침실 문을 닫았다. 아빠는 비밀번호 관리를 잘 못해요. 어떻게 네가? 나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수진 씨에 대해 안지 얼마나 됐어? 6주요. 돈에 대해서는요. 아빠가 떠나기 전날 알아냈어요. 6주. 내가 행복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동안 내 아이는 이 사실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속이 메스꺼웠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은하가 내 옆에 침대에 앉았고 갑자기 그녀가 실제 나이인 12살처럼 보였다. 확실히 하고 싶었고 이 문제에 대해 뭘 해야 할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아가, 이건 네 책임이 아니야. 아니요, 제 책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빠는 제 대학 학자금을 훔쳤어요. 우리 둘 다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만 했어요. 나는 새로운 눈으로 그녀의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이제 다르게 보였다. 그녀의 정리된 책상, 그녀의 신중한 일상, 그녀의 부자연스러운 침착함. 또 뭘 알고 있니? 은하는 일어나서 매트리스 밑에서 나선형 노트를 꺼냈다. 그녀는 주저없이 나에게 그것을 건넸다. 페이지들은 손으로 쓴 메모, 인쇄된 스크린샷,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도표들, 그리고 전화번호나 계좌 정보일지도 모르는 숫자 목록들로 가득했다. 은하야, 이게 다 뭐니? 조사한 거예요. 그녀는 내 옆에 다시 앉았다. 아빠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주의해요. 모든 것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브라우저 기록도 지우지 않아요. 심지어 다 쓰고 나서 계정에서 로그아웃도 안 해요. 나는 꼼꼼하게 정리된 문서, 재무 기록,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여행 일정처럼 보이는 것들을 페이지마다 넘겨보았다. 내 딸은 자기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말을 더듬었다. 이건 놀랍고도 무서워. 대부분 유튜브 강의에서 배웠어요. 컴퓨터 보안은 기본을 이해하면 정말 흥미로워요. 은하야, 이런 거, 다른 사람 계정을 해킹하는 건 불법이야. 그녀는 나이에 비해 너무나 성숙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딸의 대학 학자금에서 1억 원을 훔치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방식에 등골이 오싹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어린 딸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내가 전에 만난 적 없는 누군가였다. 계산적이고 집중력 있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누군가. 이 모든 정보로 뭘 할 계획이니? 은하는 노트를 다시 가져가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 부분은 아직 작업 중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처리하고 있어요. 또 그 말이었다. 아버지가 우리 삶에서 떠나간 그 아침에
그녀가 했던 똑같은 말.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내가 내 딸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모든 걸 보여줘. 내 목소리는 거의 떨리지 않았다. 은하는 이 악몽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망설였다. 엄마, 어떤 건 꽤 심각해요. 보여줘.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재무 기록, 통신 기록, 신원 도용 증거와 같은 이름의 수십 개의 하위 폴더가 있었다. 위가 경련했다. 아빠의 세컨폰에서 시작됐어요. 은하가 한 폴더를 클릭하며 말했다. 아빠는 옷장에 숨겼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밤 제가 자는 줄 알고 그걸 확인하는 걸 봤어요. 화면은 은하가 민준의 침실 문틈으로 찍은 사진들로 가득 찼다. 흐릿했지만 그가 내가 본 적 없는 기기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히 선명했다. 어느 날 아빠가 사무실에서 충전 중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지만 메시지에 들어갔죠. 은하의 손가락은 숙련된 솜씨로 키보드를 가로질렀다. 그렇게 박수진을 찾아냈어요. 새 창이 열리며 문자 대화의 스크린샷이 끝없이 펼쳐졌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나를 제거해야 할 장애물처럼 이야기하는 말들.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이혼해서 너무 많은 돈을 잃지 않고 서현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내용.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엄마. 은하가 다른 폴더를 클릭했다. 박수진은 아빠의 회계법인에서 일해요. 그녀는 고객 투자와 신탁 계좌를 담당하죠. 그녀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냈구나. 그녀에 대한 모든 걸 알아냈어요. 주소, 가족, 직장 경력, 신용 점수, 심지어 넷플릭스 비밀번호까지요. 은하의 목소리는 마치 학교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그녀는 2년 동안 고객들의 돈을 훔쳐왔어요.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고객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은행 이체 기록,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가짜 청구서, 실제 계좌 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투자 명세서. 은하는 어떻게든 수진의 회사 컴퓨터에 접속하여 모든 것을 문서화했다. 은하야, 이건 어떻게 그들의 시스템에 들어간 거야? 박수진은 모든 것에 같은 비밀번호를 써요. 수진 2011. 그녀의 성과 대학 졸업 연도죠. 그 정보는 그녀의 소셜미디어 프로필에서 찾았어요. 은하는 당연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사람들은 비밀번호에 대해 정말 예측 가능해요. 나는 내 옆에 앉은 이 낯선 사람 내 딸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어떻게 배웠니? 주로 유튜브랑 몇몇 컴퓨터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에서요. 찾는 방법을 알면 거기엔 정보가 아주 많아요. 그녀는 또 다른 폴더를 클릭했고 내 세상은 다시 한번 기울어졌다. 내 이름으로 된 은행 명세서였지만 내가 개설한 적 없는 계좌들이었다. 은하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된 신용신청서들, 위조된 서명으로 된 대출 서류들. 엄마 아빠는 우리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우리 신분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왔어요. 제 대학 학자금 1억 원은요. 아빠가 제 이름으로 받은 2억 5천만 원 대출의 계약금일 뿐이었어요. 뭐라고? 그 말은 속삭임처럼 나왔다. 아빠랑 박수진은 제주도에 같이 살 집을 사고 있어요. 제 신용기록이랑 엄마 직장 정보를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요. 은하의 턱이 굳어졌다. 그들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빚을 떠넘길 작정이었어요. 방이 빙빙 돌았다. 신원도용, 사기. 내 남편은 우리를 버린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내연녀와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우리의 재정적 미래를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은하가 계속했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새로운 것을 들었다. 차갑고 만족스러운 무언가. 그들이 구매를 완료하기 전에 제가 잡았어요. 그녀는 대응조치라는 이름의 다른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개의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것들, 신용정보회사에 제출된 사기신고서, 은행 당국에 제출된 민원, 수진의 고용주에게 보내진 익명의 제보들이 있었다. 이걸 3주 동안 작업했어요. 은하가 설명했다. 먼저 모든 것을 문서화한 다음 그들의 계획을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야? 박수진은 어제 직장에서 정직당했어요. 그녀의 상사가 그녀의 횡령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긴 익명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그녀의 고객들은 계좌를 빼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내 입이 떡 벌어졌다. 네가 그랬다고? 그녀는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노인들의 돈을 훔쳤어요. 엄마. 그녀는 그래도 싸요. 은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고 의로웠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녀는 더 많은 파일들을 보여주었다. 우리 이름으로 개설된 사기 계좌들은 신용정보 회사에 의해 동결되었다.
제주도 지배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의심건으로 분류되어 거절되었다. 수진의 집주인은 그녀의 아파트에서 불법 활동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퇴거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은하가 마지막 폴더를 클릭하며 말했다. 제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보낸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 박 원장님이요. 그는 가족의 평판에 매우 신경 쓰는 저명한 외과 의사예요. 그는 딸의 범죄 활동에 대한 아주 상세한 편지를 모든 증거사본과 함께 받았어요. 어지러웠다. 은하야,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우리를 지켰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빠는 우리에게서 훔치고 깨끗하게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무 망가지고 멍청해서 반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아빠가 틀렸어요. 하지만 아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위험해. 그들이 우리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더 위험한가요? 은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어두워지는 하늘을 내다봤다. 엄마, 그들은 우리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내 미래를 가져갔고 엄마의 안정을 가져갔어요. 우리가 읽어온 모든 것을 가져가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창가에 실루엣이 비친 내 12살 딸을 보며 그녀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울고 민준의 음성 사서함에 전화를 걸어 집에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동안 은하는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물었다. 은하는 나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 방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다. 이제 기다려요. 박수진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고 그녀는 아직 이유도 몰라요. 아빠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으면 공황 상태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 실수를 하죠. 어떻게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 침착할 수 있니?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요.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다. 그들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복도 건너편에서 자고 있는 아이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우리를 구했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내 딸은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녀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정 무렵 나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부드러운 컴퓨터 키 클릭 소리, 꾸준하고 단호한. 은하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여전히 계획하고 있었고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감사해야 했다. 대신 나는 두려움을 느꼈다. 화요일 오후 정확히 2시 15분에 전화가 울렸다. 내가 부엌에서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내 손에는 아직 비눗물이 묻어 있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심장이 뛰면서 더듬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는 달랐다. 긴장되고 거의 절박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나는 행주에 손을 닦으며 은하가 숙제를 하고 있을 것일 쪽을 쳐다봤다. 무슨 이상한 일이요? 오늘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모든 계정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연방 검토 같은 게 있을 때까지 모든 걸 동결시켰어. 그의 말은 서두르고 공황에 빠진 채 튀어나왔다. 그리고 서연아, 수진이가 어제 직장에서 해고당했어. 보안 요원들이 건물 밖으로 호송했대. 은하는 교복을 입은 채 부엌 문간에 나타났다. 그녀는 침착하게 카운터로 걸어가 물 한 잔을 따랐지만 나는 그녀가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민준에게 말했다. 너무 우연의 일치잖아. 먼저 수진이가 말도 안 되는 횡령 혐의로 해고당하고 이제 내 금융이 조사받고 있어.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서연아. 상당한 기술을 가진 누군가가. 은하는 물잔을 내려놓고 부엌 식탁으로 이동하여 능숙하게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했고 나는 그녀의 화면이 여러 개의 창과 데이터 스트림으로 보이는 것으로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나는 물었지만 이미 뱃속에서는 의심이 들끓고 있었다.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중이야. 수진이는 사무실의 누군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어쩌면 동료라든가. 그녀가 거절했던. 민주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방금 그 소리 뭐였어? 나는 은하를 봤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무언가를 클릭했고 부드러운 차인벨 소리가 전화 연결을 통해 울렸다. 무슨 소리요? 내가 물었다. 방금 누가 내 이메일에 접속한 것처럼 삐소리가 났어. 민준의 목소리는 순수한 경악으로 바뀌었다. 서연아, 지금 누군가 내 컴퓨터에 들어와 있어. 내 이메일이 실시간으로 열리고 닫히는 게 보여.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누군가 내 메시지를 읽고 있어. 은하의 손가락은
콘서트 피아니스트의 유연한 정밀함으로 키보드를 가로질렀다. 그녀의 화면에는 이메일 인터페이스, 금융 문서, 스트리밍 데이터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그가 접속하는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민준 씨, 전화 끊고 은행에 전화해 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 잠깐, 너한테 직접 물어볼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변했다. 서연아, 너 누구 고용했어? 사립탐정이나 컴퓨터 전문가 같은 사람? 만약 그랬다면 당장 그만두라고 해. 그들이 하는 짓은 불법이야. 은하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마주쳤다. 그녀는 나에게 아주 살짝 고개를 저은 다음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실대로 말했다. 그럼 누구지? 민준의 목소리가 끊기고 그의 쪽에서 미친 듯한 타이핑 소리로 대체되었다. 누가 방금 내 계정에서 내 상사한테 이메일을 보냈어. 서연아, 그들이 지금 나를 사칭하고 있어. 이메일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못 봐. 모르겠어.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어. 그의 숨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렸다. 이제 내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들어왔어. 글을 올리고 있어. 금융 서류들, 나랑 수진이 사이의 사적인 메시지들을. 은하는 한 창을 최소화하고 다른 창을 열었다. 나는 그녀가 화면을 나에게서 돌리기 전에 소셜미디어 프로필과 문서 업로드처럼 보이는 것을 언뜻 보았다. 민준 씨, 누군가 당신 계정을 해킹하고 있다면 경찰에 연락해야 해요.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경찰은 게시되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건 괴롭힘이 아니라 내부 고발이라고 했어. 하지만 어떻게 누군가가 실제 금융문서에 접근할 수 있겠어? 만약 그들이? 그는 멈췄다. 만약 그들이 내 실제 계좌 안에 있지 않다면 말이야. 그는 깨닫고 있었다. 누군가 그에 대한 가짜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의 범죄에 대한 실제 증거를 게시하고 있었다. 서연아,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내가 가져간 돈 갚을 계획이었어. 수진이랑 나는 잘 해내서 조용히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을 생각이었어. 아무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지만 당신은 가져갔잖아요. 일시적으로, 대출처럼. 수진이한테 6개월 안에 우리 돈을 2배로 불려줄 확실한 투자 기회가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더욱 절박해졌다. 우리는 원래 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으로 너와 은하를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어. 은하는 다시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 분노도 상처도 아닌 차가운 계산.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 가족에게서 훔친 것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을 듣고 있었고 그녀는 메모를 하고 있었다. 민준 씨, 그건 대출 방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가고 그걸 대출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네가 내가 처한 압박을 이해 못해서 그래. 수진이 아버지가 그녀가 스스로 부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했어. 그녀는 그 집을 사서 그에게 미래를 건설하는데 진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당신 여자친구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딸 대학 학자금을 훔쳤군요. 훔친 게 아니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 수진이네 가족은 연줄이 있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이면 내가 내 회사를 차리는 걸 도와줄 거였어. 우리는 부자가 됐을 거야. 서연아. 은하 대학을 10번도 더 보낼 만큼 부자가. 은하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그녀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와 부드럽게 내 손에서 전화를 가져갔다. 안녕하세요,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침착했다. 은하야, 아가, 고맙다. 은하야, 누가 나랑 수진이한테 끔찍한 짓을 하고 있어. 우리를 범죄자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어. 엄마한테 내가 너한테서 절대 훔치지 않을 거라고 말해줘. 절대로. 하지만 아빠는 저한테서 훔쳤어요. 은하의 톤은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체로 유지되었다. 아빠는 제 대학 계좌에서 1억 원을 가져가서 제주도 주택담보대출 신청의 담보로 썼어요. 민준 쪽의 침묵은 거의 10초 동안 이어졌다. 은하야, 누가 그걸 말해줬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알아냈어요. 아빠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추가 신용을 확보한 위조된 대출, 서류 사본들과 함께요. 그건 불가능해. 넌 12살이잖아. 넌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저는 아빠가 신원도용을 저질렀다는 걸 이해해요. 저는 박수진이 고객들에게서 돈을 횡령했다는 걸 이해해요. 저는 두 분이 제주도로 사라져서 엄마와 저에게 당신들이 만든 빚을 책임지게 할 계획이었다는 걸 이해해요. 은하야, 내 말 잘 들어.
어른들은 때때로 아이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재정적 결정을 내려 내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저는 모든 것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 아빠와 박수진 사이의 모든 이메일, 모든 위조된 문서, 모든 불법 거래. 저는 몇 주 동안 아빠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준의 숨소리가 힘겨워졌다.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은하야, 그게 무슨 뜻이야? 아빠가 그렇게 잘 숨겼다고 생각했던 세컨폰에 대해 안다는 뜻이에요. 박수진이 훔친 돈을 숨기기 위해 만든 가짜 투자 계좌에 대해서도 알고요. 제 신원을 이용해서 사려고 했던 집에 대해서도 알아요. 은하의 목소리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고 박수진이 해고되자 그녀가 아빠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네가 수진이가 내 전화를 안 받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제가 아빠의 모든 통신을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두 분이 스스로를 조각조각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하는 완전한 평정을 유지한 채 전화를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았다. 박수진은 어제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재정적으로 끊어버린 후 아빠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했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리는 흐느낌과 비명의 중간쯤이었다. 은하야, 제발. 내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여전히 네 아빠야. 사랑해. 내 엄마도 사랑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아빠는 우리보다 그 여자를 선택했어요. 가족보다 돈을 선택했고요. 아빠는 새로운 삶을 위해 내 미래를 훔치기로 선택했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꾸준하고 사실적으로 유지되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라요. 아빠가 여행 가방을 들고 우리 집을 나갈 때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은하야, 부탁이야. 네가 뭘 했든 뭘 알고 있든 제발 멈춰줘.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신용조회를 통과할 수 없어서 차에서 살고 있어. 모든 신원조회에서 금융사기 경고가 떠서 직업도 구할 수 없어. 제발. 은하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말을 하면서 나를 바라봤다. 아빠는 저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당신을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 때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켜야만 해요.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은하는 카운터에 전화를 놓고 그 차분하고 진지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빠는 다시 전화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어떻게 아니? 왜냐하면 이제 아빠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움직임을 내가 미리 볼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녀는 노트북을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향했다. 숙제 끝내야 해요. 나는 내 12살짜리 딸이 방금 한 성인 남자의 인생 전체를 체계적으로 해체했고 그가 그 모든 순간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며 부엌에 홀로 서 있었다. 은하가 자기 방으로 사라진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부엌에 서서 내 손에 들린 전화를 응시했다. 내 딸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숙제를 끝내는 것과 같은 차분한 정밀함으로 자기 아버지를 파괴했다. 침묵은 무겁고 거의 숨막힐 듯했다. 내 안의 일부는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 했다. 내 안의 일부는 은하의 방으로 달려가 그녀가 풀어놓은 디지털 전쟁이 무엇이든 되돌리라고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더 큰 부분,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분은 맹렬한 자부심을 느꼈다. 내 12살짜리 아이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 우리를 지켜주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하루를 준비하는 다른 중학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침 식사에 나타났다. 그녀는 시리얼을 먹고 가방을 확인하고 전날 저녁 두 성인의 삶을 체계적으로 파괴하지 않은 것처럼 내 뺨에 작별 키스를 했다. 은하야, 잠깐만. 나는 문으로 향하는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괜찮니? 그녀는 내가 너무나 잘 알게 된 그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전 괜찮아요, 엄마. 왜 안 괜찮겠어요? 어제 내 아빠랑 있었던 일 때문에? 그게 뭐 어때서요? 그녀의 완전한 감정적 반응의 부재는 나를 불안하게 했다. 아가, 넌 방금 아빠랑 아주 격한 대화를 나눴어. 화가 나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이야. 전 화나지 않아요. 은하가 가방끈을 조정했다. 오히려 안심돼요. 이제 아빠는 제가 그가 한 짓을 안다는 걸 알고 자기 가족에게서 훔친 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가 그립지는 않니? 조금이라도? 은하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현관문에서 멈췄다. 제가 생각했던 아빠는 그리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빠가 편할 때 연기했던 캐릭터일 뿐이었어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는 담담한 방식은 나를 두렵게 했다. 분노, 상처. 어쩌면 아빠가 사과하고 집에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희망은 어디에 있었을까? 은하야, 네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큰 감정들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사 말이야. 저는 큰 감정을 겪고 있지 않아요, 엄마. 저는 적절한 감정을 겪고 있어요. 그녀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엄마가 마음이 편해진다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은하가 학교에 간 후 나는 소아과에 전화했다. 의사 선생님은 가족 트라우마와 영재 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김수진 박사라는 아동 심리학자를 추천해 주었다. 영재 아동은 종종 어려운 상황을 또래와 다르게 처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감정을 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다음 주에 은하를 볼 수 있었지만 그동안 나는 내 딸을 풀어야 할 퍼즐처럼 연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학교, 숙제, 저녁 식사 돕기 등 평소의 일상을 유지했지만 내가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미묘한 변화들이 있었다. 그녀는 우리의 줄어든 수입과 내년 지출 예상을 추적하는 상세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며 우리 집 가게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녀는 법률 구조 서비스를 조사하고 이혼 절차와 자산 회복에 대한 정보 폴더를 만들었다. 엄마,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어느 날 저녁 내가 부엌 식탁에서 공과금을 내고 있을 때 그녀가 말했다. 엄마가 기다리는 메일이 아빠에게 자산을 숨기거나 엄마 이름으로 추가 부채를 만들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은하야, 이건 어른들의 걱정이야.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누군가는 신경 써야 해요.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는 우울해하고 있어요. 이해할 만하지만 지금은 생산적이지 않아요. 저는 우울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정신 상태에 대한 그녀의 임상적인 평가는 그것이 완전히 정확했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았다. 나는 이 악몽이 어떻게든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뒹굴고 있었다. 은하는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김수진 박사님의 사무실은 차분한 파란색과 녹색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나는 은하가 첫 상담 시간에 긴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는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는 것처럼 걸어 들어갔다. 은하야, 나는 김수진 박사란다. 엄마께서 우리가 내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 괜찮아요. 제가 제 아버지에게 한 일 이후로 이게 아마 의무적일 거라고 이해해요. 김 박사님은 12살 아이에게서 그런 직설적인 말을 기대하지 않았는지 눈을 깜빡였다. 그것에 대해 말해줄 수 있겠니? 다음 45분 동안 은하는 침착하게 전체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민준의 외도를 발견하고 그의 금융 범죄를 기록하고 그와 수진의 삶을 체계적으로 해체한 것을 묘사했다. 그녀는 눈에 띄는 감정 없이 마치 학교 발표를 하는 것처럼 사실을 제시했다. 그게 널 어떻게 느끼게 했니? 김 박사님이 물었다. 만족스러웠어요. 은하가 즉시 대답했다. 그는 저에게서 훔쳤고 그래서 저는 대가가 따르도록 확실히 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떠난 것에 대해 슬픈 적은 없니? 그가 자기 자식에게서 훔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 슬퍼요.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슬프지 않아요. 세션이 끝났을 때 김 박사님은 은하가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서연 씨, 따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김 박사님이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그녀의 인지 능력은 예외적이고 감정적 회복력은 비범합니다. 하지만 그게 건강한 건가요? 아이가 죄책감이나 트라우마 없이 그녀가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나요? 트라우마 반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지능이 높은 아이들에게서는요. 은하는 심각한 배신과 유기를 경험했지만 놀랍도록 기능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떤 아이들은 이런 수준의 가족 기능 장애에 직면했을 때 무너집니다. 다른 아이들, 특히 분석 능력이 강한 아이들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반응합니다. 그럼 괜찮은 거군요. 괜찮은 것 이상입니다. 적응한 거죠. 문제는 당신이 그녀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편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방에서 다시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은하를 발견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봤을 때 그녀의 화면에 있는 것은 감시 소프트웨어나 해킹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디지털 안전, 경고 신호와 보호 전략이라는 제목의 워드 문서였다. 이게 뭐니? 아가? 부모님이 돈을 훔칠지도 모르는 다른 아이들을 위한 안내서와 금융사기를 발견하는 방법을 모르는 어른들을 위한 안내서를 쓰고 있어요. 그녀는 비밀번호 보안, 위조 문서 인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상세한 섹션을 보여주기 위해 아래로 스크롤했다. 그 문서는 정교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했다. 내 13살짜리 딸은 자신의 충격적인 경험을 다른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바꾸고 있었다. 은하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글 쓰는 법은 어디서 배웠니? 몇 주 동안 가족 금융사기에 대해 조사했어요. 얼마나 흔한지 알면 놀라실 거예요. 그녀는 문서를 저장했다. 학교에 김 선생님께서 다음 달 학부모회에서 이걸 발표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역의 다른 세 가족도 돈이 없어지고 신원도용과 관련된 비슷한 문제를 발견했대요. 나는 그녀의 명확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읽으며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민준이 우리에게 한 짓을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걸 어른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긴장되지만 기대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찾아야 하는지만 알면 자신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진지하게 나를 바라봤다. 엄마,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제가 아빠한테 한 짓이 부끄러우세요? 그 질문은 나를 완전히 허를 찔렀다. 부끄럽다고? 은하야, 네가 우리를 구했어. 내가 못했을 때 우리 가족을 지켰잖아. 하지만 요즘 저를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요. 나는 그녀의 침대에 앉아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네가 한 일이 걱정되는 게 아니야, 아가. 그게 너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가 걱정돼. 네가 이룬 것은 놀라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도 겪어서는 안 될 만큼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했어. 제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대답은 즉시 그리고 완전한 확신과 함께 나왔다. 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힘에는 대가가 따랐다고 생각하고 네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에 네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은하는 나에게 기댔고 잠시 동안 그녀는 그녀가 된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 어린 딸처럼 느껴졌다. 저는 상처받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엄마. 세상이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침내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건 어때? 그래서 이 안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다른 가족들이 우리가 겪었던 일을 피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아빠의 선택에서 뭔가 좋은 것이 나온 걸지도 몰라요. 그날 밤 내가 은하를 재우려고 할 때 그녀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자부심으로 가득 채우는 마지막 질문을 했다. 아빠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을까요? 나는 그가 우리라는 아이디어를 사랑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불편해졌을 때 그는 대신 자신을 선택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봉제 코끼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잘 자요, 엄마. 잘 자, 아가. 나는 그녀의 불을 끄고 복도에 서서 김 박사님이 했던 모든 말을 곱씹었다. 어쩌면 은하는 망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완전히 배신할 수 있는 세상에서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상처받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그녀가 우리를 지켰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할 비범한 젊은 여성을 키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6개월 후 나는 은평구립도서관 어린이 코너에서 책을 쌓고 있었는데 내 상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서연 씨, 기자 한 명이 와서 따님에 대해 묻고 있어요. 린다 씨가 속삭이며 메모장을 들고 기다리는 정장 차림의 여자가 있는 안내 데스크 쪽을 힐끗 보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떤 기자요? 박수진 횡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익명의 제보자가 우리 지역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네요. 나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기자는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박서연 씨, 저는 채널7 뉴스의 김지현입니다. 박수진 금융 사기 스캔들에 대한 후속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전 남편분께서 관련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재빨리 말했다. 이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수진은 연방 혐의에 직면해 있고 몇몇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범죄를 기록하는데 매우 철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증거를 제공한 분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떨며 시내 건너편의 작은 아파트로 운전해 갔다. 내가 들어갔을 때 은하는 부엌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오늘 도서관에 기자 한 명이 와서 박수진 사건에 대해 묻고 갔어.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하는 수학 문제지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절대 저랑 연결짓지 못할 거예요. 7개의 다른 프록시 서버와 익명 계정에 대한 모든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했거든요. 은하야, 괜찮아. 엄마. 그녀는 유능해. 사건이 더 많은 주목을 받을수록 더 많은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녀는 한 문제를 끝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뉴스 보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다른 12가족이 박수진의 사기성 투자 계획에 대해 당국에 연락했어요. 그녀가 금융범죄 수사에 미친 전국적인 영향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방식은 여전히 나를 당황하게 했다. 내 딸은 이제 수십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연방 수사를 촉발시켰고 그것에 대해 성공적인 과학 프로젝트처럼 이야기했다. 3주 후 은하는 모든 것을 바꾼 이메일을 받았다. 안심테크라는 기술 회사가 어떻게든 그녀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의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에 자리를 제안하고 싶어 했다. 제가 원하는 어떤 대학이든 전액 장학금을 제안하고 있어요. 졸업 후에는 보장된 직업도요. 은하가 노트북에 있는 공식 서한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연봉은 1억 2천만 원에서 시작할 거예요. 나는 화면의 숫자를 응시했다. 은하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이걸로 평생 안정될 수 있어. 알아요. 그녀는 주저없이 노트북을 닫았다. 거절할 거예요. 뭐라고? 왜?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만드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을 실제로 보호하는 대신 그들의 두려움으로 돈을 버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녀는 일어나 우리 작은 거실 창가로 걸어갔다. 게다가 저는 이미 직업이 있어요. 무슨 뜻이야? 은하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전문적으로 디자인된 것처럼 보였다. 박가족 금융보호 컨설턴트. 지난달부터 가족들의 재정 보완을 돕고 사기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돕고 있어요. 지금은 6명의 정기 고객이 있고 상담료로 시간당 7만 5천 원을 받아요. 나는 바삭한 디자인과 전문적인 연락처 정보가 적힌 카드를 받아들었다. 은하야, 넌 13살이야. 어떻게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니? 온라인으로 일할 때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고객들은 제가 가족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성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노트북에 수입을 보여주는 스프레드시트를 띄웠다. 이미 제 대학 학자금 대부분을 다시 모을 만큼 벌었어요. 숫자는 엄청났다. 단 한 달 만에 내 10대 딸은 내가 도서관에서 3개월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니? 가족들이 금융위험 신호를 식별하고 디지털 계정을 보호하며 도난당한 돈을 회수하는 것을 도와요. 지난주에는 오하이오에 있는 한 가족이 아들이 할머니의 은퇴 계좌에서 훔친 3만 달러를 되찾는 것을 도왔어요. 합법적인 거니?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완전히 합법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당국에 적절한 신고를 하도록 도와요. 은하는 스프레드시트를 최소화했다. 다음 달에는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도 연설할 거예요. 너 자신으로? 가족 보호 전문가. 이 박으로요. 암호화된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할 거라 제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나는 온라인에서 박수진 사건에 대해 읽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 이야기는 정말로 입소문을 타서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공유되고 전국 뉴스 매체에서 다루어졌다. 댓글은 사기에 대한 분노에서부터 계획을 폭로한 익명의 영웅에 대한 칭찬까지 다양했다. 한 댓글 스레드가 내 주의를 끌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가족 금융 배신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부모가 자식에게서 훔치고 배우자가 자산을 숨기고 친척이 놓인 가족을 착취하는 이야기들. 은하의 행동은 비슷한 이야기들의 홍수문을 열었다. 아무도 그 제보자가 12살 소녀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2달 만에 은하는 나를 멈칫하게 하는 질문을 했다. 엄마 아빠가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저녁 식사 후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나는 들고 있던 접시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가 몇 주 만에 민준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모르겠어, 아가. 왜 물어보니? 아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계속 보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글을 올리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그녀는 신중한 정밀함으로 유리잔을 닦았다. 아빠가 뭘 잃었는지 깨닫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은하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생각했다. 후회는 단지 결과를 마주했을 때 스스로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한 일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가 후회하길 바라니? 아니요. 그가 이해하길 바라요.
하지만 그가 그 정도 수준의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행주를 깔끔하게 접어 고리에 걸었다. 대화는 그녀에게 분명히 끝났다. 그녀의 아버지와 관련된 다른 모든 것들처럼 정리되었다. 희망처럼 느껴지는 따뜻함과 함께 봄이 왔다. 은하의 컨설팅 사업은 계속 성장했고 그녀는 가족들이 금융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료 교육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보안 체크리스트, 경고신호 안내서,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금융 범죄를 신고하는 단계별 지침을 개발했다. 18살이 되면 이걸 비영리 단체로 만들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최신 프로젝트, 즉 개인 컨설턴트를 고용할 여유가 없는 가족들에게 무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언가에 대해 작업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그건 아름다운 목표구나, 은하야. 아빠가 우리에게 한 일 때문에 시작됐지만 이건 더 큰 무언가가 되었어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늦은 봄 어느 날 저녁,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은하의 방에서 화상통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녀의 문 밖에서 멈춰서서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께서 네 대학 학자금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걸 발견해서 무서웠을 거라는 거 알아. 그녀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넌 괜찮을 거야. 남은 것을 지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나는 그녀가 다른 10대, 아마도 우리처럼 가족이 파괴되고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하는 부모에게 배신당한 아이들을 위한 생명선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하가 계속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해야지 그들에게서 훔치면 안 돼. 그들이 자기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만 해. 나는 슬픔이 아니라 압도적인 자부심에서 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문에서 멀어졌다. 민주는 우리를 망가뜨리려 했지만 대신 그는 깨지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은하는 자신의 고통을 목적으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다른 가족을 보호하는 사명으로 변화시켰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다른 8학년생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아침 식사에 나타났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잘 알았다. 그 평범한 10대 외모 아래에는 비범한 누군가가 있었다. 자신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을 선을 위한 힘으로 바꾼 누군가. 학교 갈 준비됐니? 나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물었다. 언제나요? 그녀는 가방을 매며 말했다. 아,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가. 그녀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민준의 배신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드러냈다. 은하는 정의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얻었고 그것을 수많은 다른 가족들의 미래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민주는 남은 것이 무엇이든 그의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그가 남긴 조각들로부터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었다. 우리는 희망을 만들었고 은하는 그것을 세상과 나누고 있었다. 12살 아이의 디지털 정의에 대한 이 이야기에 손에 땀을 쥐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은 은하가 아버지에게 침착하게 아빠는 그녀를 선택했어요. 그러니 그녀와 함께 살아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끄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했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와 같은 놀라운 가족 보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업로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